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강요죄에서의 폭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나타난 갑의 행위가 그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먼저 강요죄를 살펴보고 폭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쟁점을 보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그 형법 제32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이처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즉 내가 내 권리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해야 될 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강요죄는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일까요?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라고 그 학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된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의사결정의 자유고 뒤에 있는 게 의사활동의 자유죠.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니까. 강요죄는 이러한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가 타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1974년 5월 14일 선고 73도 2578 판결을 보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강요죄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라는 게 이제 자유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렇다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서의 폭행과, 즉 강요죄에서의 폭행과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이 폭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폭행의 일반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폭행의 일반적 의미는 폭력을 가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 뭐냐?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힘의 행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할 때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는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있고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예를 들어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거. 이에 비해 사람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지만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1981년 3월 24일 선고 8일도 326 판결에 나오는 사안인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직접적으로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대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파출소에서 그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폭행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폭행의 개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폭행과 광의의 폭행 두 개이기 때문에 그 2가지만 보겠습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시면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이래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최광의의 폭행이라든가 최협의의 폭행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협의의 폭행과 광의의 폭행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먼저 볼게요. 자, 좁은 의미의 폭행. 그게 이제 한문으로 협의의 폭행이죠. 다시 말해서 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이에 비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 이 광의의 폭행이죠. 한자로 쓰면.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왜 광의인지 알겠죠? 협의가 직접적인 것만 의미하는데 협의의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의미하는데 광의의 폭행은 그보다 더 넓게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하니까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의,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인 반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 폭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폭행죄와 강요죄에서 똑같이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그 의미를 이렇게 달리 해석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법 해석의 방법 때문입니다. 지난 27회 동영상에서 법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해석은 먼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걸 물리 해석이라 그러고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원래 법 해석은 논리적 체계적 해석까지 다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에는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 여기서 출발하라. 그럼 폭행은 뭡니까?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폭행이라는 단어를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법에서의 보호법익이 뭐냐면 각각의 구성요건, 즉 폭행죄면 폭행죄,
제260조 1항의 폭행죄면 폭행죄,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면 강요죄를 강요죄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입법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왜?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만든 이유는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폭행죄 보호법익이 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어떤 의미냐를 알려면, 폭행죄의 폭행을 해석을 하려면 이제 입법 취지, 폭행죄의 입법 취지인 보호법익이 뭐냐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이제 보호법익이 뭐냐에 대해서 통설은 신체 건재 또는 신체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건재 또는 완전성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신체의 안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행죄는 신체, 즉 사람의 몸 그 자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의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입법 취지인 사람의 신체의 안전성을 고려해 보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인 협의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반면에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앞서 보았듯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죄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24조 제1항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라고 했을 때의 폭행은 이러한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론적 해석을 해보니까. 자, 그런데 좁은 의미의 폭행. 다시 말해서 협의의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의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하면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그런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의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닌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의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합의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앞에 있는 상대방의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는다면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상대방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충분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를 규정한 형법 제3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는 협의의 폭행을 넘어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여 사람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만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즉, 광해의 폭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8도 1346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A 주택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A는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이나 그 주택 앞 도로, 요 도로에는 이제 갑이 또 지분을 갖고 있죠. 주택 앞 도로 위에 있는 구획된 주차선에 A의 차량을 주차해 왔습니다. 갑은 A에게 갑의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왜냐하면 갑의 도로에 이제 A가 지차를 주차하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야 도로 지분 사가라. 지분을 네가 사서 네 걸로 해라. 라고 요구하였는데도 A는 이를 거부한 채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과 공모하여 2016년 4월 28일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을의 차량을 도로 중 A의 주택 대문 앞에 A의 주택 대문 앞에 있는 도로, 이 도로에 이제 갑의 지분도 있다 그랬죠. A의 주택 대문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하여 을의 차량을 주차하여 A의 차량이 이제 대문을 막아버렸으니까 A의 차량이 A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에 대해서 검사는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 소유의 차량을 A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A가 차량을 A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A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갑을 강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갑이 A로 하여금 주택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을의 차량을 A의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해 놓은 것이 A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18도 1346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갑의 행위는 강요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가 좀 쉽지 않은 판례라는 거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2018도 1346 돼 있지 않습니까? 요 2018이 뭐냐면 이 사건이 그 대법원에 접수된 연도예요. 그 2018년도에 1346 이게 뭐냐면 1346번째로 형사사건, 이 도는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이 형사사건 2018년에 1346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2018도 1346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2018년도에 접수된 사건인데 언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까? 2021년 11월 25일 날 선고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 판단하는데 19, 20, 21 3년 걸렸다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판결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간단했으면 빨리 판결했죠. 3년이 걸린 판결이에요. 자,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갑의 행위는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항소심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한 건데 대법원이 3년 만에 이거 깨버리면서 그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다시 판단하라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무한정 강요죄의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례는 사람에 대해 그 일정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그 대법원 판례는 이런 이제 그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려할 요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갑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을의 차량을 A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에 갑과 A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갑이 A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갑의 행위로 A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A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긴 했지만 A는 그 자기 차량을 용법에 따라 다 운전하고 다녔던 거죠. A는 자기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이 A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볼게요. 자, 판례에 나타난 고려 요소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이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즉,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 상대방, 그 피해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현장에 있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갑이 A의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할 때 A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 당시 갑과 A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갑이 A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무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내 마음대로 A 주택 대문 앞에 차량 이제 주차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갑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A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주차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A의 주택 대문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갑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형사 절차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 형사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민사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 사건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뻑하면 그냥 고소해 가지고 이제 아작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 형사에서 이제 무죄 나오면 이제 그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잘못한 게 맞는데도 이제 상대방 목소리가 커지죠. 왜? 형사법원에서 뭐 내가 옳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 소유의 차량을 A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A가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한 경우 갑은 A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치면 이 지문은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강요죄의 폭행과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가 왜 다른지, 또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는데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